자, 이제 368페이지 봐주시고요. 368. 4절 제목을 보니까요.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변경이라 줄치고요. 동일한 절차라고 적자. 변경은 동일한 절차입니다. 똑같은 절차죠. 그래서 읽어보나 마나 이런 내용이 나올 거예요.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똑같이 허가받고 신고한 걸 변경할 땐 똑같이 신고한다 이겁니다. 동일한 절차다.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370페이지 가설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건 지난번에 강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가설은 임시 건물이라는 얘기죠? 임시 건축물인데 가설 건물을 한번 들어봤죠? 무슨 법에서 들어봤다? 국토법률에서 들어봤다. 자,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우리 국토법률 64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가설 건물이 나오는데 이 가짜는 거짓 가짜예요. 그렇다고 거짓 건물은 아니겠죠? 임시 건축물. 임시 건축물이니까 영원히 존치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만 존치하고 부시는 겁니다. 자, 국토법률 64조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A라는 지점에서부터 B라는 지점까지 도로 간다. 이게 도로 갈 땅이죠? 도로 갈 땅을 유식하게 표현해보자. 무슨 부지?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무슨 부지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도로 깔 땅에는 무조건 도로만 깔아야 되죠?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공사 기간을 3년에 정점에 두고 3년 이내 부지를 1단계, 3년 후를 2단계. 기억나십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칙은 도로 깔 땅에는 도로만 깔자. 다른 게 반영할 수 없어요. 그런데 2단계 부지는 상황이 좀 다르죠. 2단계 부지는 도로 깔 땅은 땅이지만 앞으로 3년 동안 도로 안 깔잖아요. 이 땅을 놀리기 아깝다. 여기다가 임시 건물에 가설 건물을 축소할 수 있다. 여기서 들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설 건물은 존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몇 년이래? 3년 이래겠죠? 3년쯤 되면 도로 깔 것이고 그때 부셔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 가설 건물은 임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다. 허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대부분은 신고 대상이 맞아요. 그런데 어디다 설치할 때 도로 깔 땅. 도시군계획 설부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허가다? 마음대로 설치해 그러면 땅을 판단 말이에요. 땅을 파가지고 이걸 설치하면 나중에 도로 깔 때 땜빵질 해야 되죠? 이걸 막으려고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국토법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국토법률 제64조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법률에서는 뭘 제시했느냐? 가설 건물을 존치하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땅에다가 가설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건을 제시죠. 근데 건축법이 왜 또 나오느냐? 건축법에서 나온 이유는 허가를 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이 허가의 기준은 기술적 내용이니까 우리 건축법에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국토법률에서는 가설 건축물의 존치 요건, 건축법에서는 허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재 보시다. 자, 첫 줄에 보면 밑줄 쳐주세요.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 밑줄 딱 치고 여기에 가설 건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 허가 아니다, 동그라미. 둘째 줄 허가 나오잖아, 그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설 건물은 신고 대상은 맞아요. 근데 어디에서 지을 때 허가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도로 깔 땅에는 허가를 받자 이겁니다. 그럼 이제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은 해당 가설 건물의 건축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줘라. 또 부정문으로 해놨다, 그죠? 박스에 4번에서 끝나잖아요. 자,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번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 1, 2, 3, 4로 되어 있어요. 1, 2, 3번에 놓고 3번은 또 가나다라. 그리고 4번 이렇게 있죠. 이게 허가 기준인데 부정문으로 제시했어요.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거꾸로 해야 돼요. 요게 아닐 때 허가해줘라 이렇게. 자, 박스 1번 볼까요? 국토법률 64조 지금 설명드린 거죠. 여기 위배되는 경우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석하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줘라. 그런 얘기죠. 두 번째, 4층 이상 그랬으니까 4층 이상의 경우가 아닐 때 허가해줘라. 그럼 몇 층이라는 얘기예요? 3층 이하라는 얘기죠.
왜 3층 이하로 질까요? 가설 건물은 단단한 걸 쌓아요? 안 단단으로 쌓아요? 안 단단으로 쌓겠죠. 안 단단인데 높게 쌓으면 위험하잖아요. 3층 이하. 근데 시험 문제는 3층 이하로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온다? 4층 이상이 아닐 것. 저는 요거 강의할 때마다 아주 열이 받아 죽겠어요. 이게 종전에는요. 3층 이하일 것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해 있었어요. 3층 이하일 것 이렇게 법에 딱 나와 있었던 걸 어떤 나쁜 녀석이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4층 이상이 아닐 것 이렇게 바꿔놨다고요. 이 법 규정이 하나 바뀌면 수억이 들어가요. 법조 싹 다 바꿔야 되잖아요. 인터넷 다 바꿔야 돼요. 허튼 짓 한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 공문을 색출하자. 색출하지 처단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 그죠? 법을 쉽게 해놨으면 이해가 되는데 더 어렵게 풀어놨습니다. 근데 3번은 더 골 때려요. 한번 볼까요?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다른 차례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의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되죠. 자, 3번에 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줘라 이거잖아요. 대체 무슨 얘기죠? 이거 다 띄면 이거일 때 허가해줘라 이거잖아요. 부정문 2개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 미워요, 안 미워요? 밉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가번 보면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청소로 아닐 것, 안 단단. 단단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부시기 좋으라고. 나번 존치기간은 3년이래. 왜 3년일까요? 2단계 부지니까. 다만 예외가 있죠.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로 깔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번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새로운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어차피 부실 거니까 새롭게 전기나 가스를 요하지 않는다. 기존에 있는 데 설치하든지 따다 쓰든지. 라번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3년쯤 되면은 저 가설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해서 원상복구 시켜야죠. 이렇게 철거할 것을 만약에 분양해주자고 쳐봐요. 분양해주면 나중에 보상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말자. 그러나 거기다가 임대는 가능할까요? 네. 임대는 가능합니다. 3년일의 기간 임대는 가능하죠. 그러나 분양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임대는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존치기간은 몇 년이래? 3년이래. 층수는? 4층 이상이 아닐 것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는. 속으로는 3층 이하인데 4층 이상이 아닐 것 이렇게.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가설 건물의 축조 신고가 첫 줄에 보면은 재해 복구 하나, 흥행이 둘, 전람회가 셋, 공사용 가설 건물이 넷입니다. 확인했죠? 이것은 신고를 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신고예요. 재해 복구라면 시급성을 요하니까 신고로 풀어주는 거고, 흥행이라면 무대 같은 거 꾸미는 거 간단하죠. 또 전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델하우스죠. 모델하우스. 또 공사용 가설 건물은 현장 사무실 이런 것들은 신고하고 설치한다. 그래서 아까 허가를 받는 경우가 딱 하나잖아요. 어디에 설치할 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일 때만 허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밑에 박스 보이나요? 박스는 다 X 전혀 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맨 밑에 존치기간입니다. 신고 대상의 가설 건물도 3년 이래입니다. 허가도 3년 이래, 신고도 3년 이래. 이게 예전에 이랬었어요. 허가 대상은 3년 이내였고요. 신고 대상은 2년 이내인데 개정됐습니다. 둘 다 3년 이내입니다. 넘기시고. 그럼 존치 기간이 3년이었잖아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04번에 괄호 2번 갑니다. 존치 기간의 만료일에 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2번. 자, 박스로 그러면 1번 허가 대상의 가설 건물이 나오죠.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존치 기간이 몇 년? 14일. 존치 기간 3년 이랬는데 이걸 연장하고 싶단 말이에요.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똑같이 허가 받으면 돼요. 신고 대상의 가설 건물은 존치 기간이 몇 년이래? 3년이래. 이것도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기간 만료 7일 전에 똑같이 신고하면 돼요. 하나는 14일 허가, 또 하나는 7일 신고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정도만 하고요. 자, 이제 오른쪽 제6절의 건축 절차를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절차인데요.
6절 제목이 건축 절차입니다. 그러다 땡땡 하고요. 건축 절차는요. 대부분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허가 신청도 그렇고요.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일단 건물 지으려면 건축주와 계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시공자를 할지 건축주와 계약을 합니다.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02번의 설계인데 설계를 가장 잘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건축사라고 그랬죠? 첫 줄 보면 허가 받았다 하나, 신고했다 둘, 그리고 리모델링 셋. 이것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리모델링. 요건 건축사가 설계하라. 03번으로 갑니다. 착공 신고에다 빨간 펜 줄을 딱 치세요. 좀 중요도가 있습니다. 착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공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착공 신고의 뜻을 좀 적어요. 땡땡하고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자, 착공 신고의 뜻입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계획서 제출하는 거예요. 계획서 제출하는 거, 이것을 착공 신고라고 한다. 왜 계획서를 제출할까요? 건축물을 짓다 보면 위험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착공 신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착공 신고는 당연히 누가 누구에게 한다고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하겠죠. 자, 내용 봅니다. 자, 첫 줄 보면 허가 받았다 하나, 신고했다 둘. 그다음 뭐가 나오죠? 가설 건물이 나오는데 그 앞에다가 허가 대상이 빠졌습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자, 그래서 착공 신고의 대상은 딱 세 가지. 허가 받았다 하나, 신고했다 둘,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이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합니다. 이게 착공 신고예요. 누가 누구한테 한다고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착공 신고 대상은 딱 세 가지예요. 허가 대상, 신고 대상,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그럼 이것도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신고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건물을 철거할 때는 신고합니다. 신고를 하면서 나는 이 건물 부시고 언제쯤 새 건물 지을 겁니다라고 착공 예정을 기재했다면 착공 신고를 별도로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신고니까 서류를 접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잘 받았다라고 수리 여부를 통지해 주잖아. 이건 3일이에요. 거기 3일 보이죠? 아까 5일도 나온 거 있었죠? 비교해 드릴게요. 수리 여부 통지. 수리 여부 통지가 2번 나오는데 건축 신고가 있었죠? 건축 신고는 5일. 5일에 신고 여부를 통지한다. 이제 착공 신고는 3일입니다. 착공 신고는 3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 하나는 5일, 하나는 3일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04번에 건축 시공이 나오죠, 이제? 설계했으니까 시공을 할 겁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시공을 하다가 공사 감리 나오나요? 감리, 그죠? 감리는 뭐 하는 자예요? 시공자를 감시 감독하는 거죠? 제일로 좋은 건 건축주가 감시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건축주가 건축을 잘 모르면 감리자를 딱 정해서 그 자로 대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한다고요? 건축주. 건축주가 정한다. 그것만 확인 딱 해주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봅니다. 06번에 건축물의 사용 승인 거기라는 별표를 쳐야 돼요. 절차 중에서 아까 착공 신고하고요. 사용 승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 승인은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준공 검사와 똑같은 거죠. 공사 끝나서 건물 사용하기 전에 확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 승인도 누가 누구한테 신청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겠죠. 자, 1번부터 봅니다. 건축주가 허가 받았다 하나, 신고했다 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셋. 이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한 후에 건물을 사용하려면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 사용 승인의 대상은 딱 세 가지. 허가 받았다, 신고했다, 허가 대상, 가세건축물. 아까 무슨 대상과 똑같습니까? 착공신고 대상과 똑같죠. 착공신고 대상은 세 가지 있었죠? 그거 똑같습니다. 2번 형광펜 꺼내시고요. 허가권자는 사용 승인청을 받았을 때 7일 보이나요? 괄호 속에 7일 색깔 칠하고요.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됐다, 검사 합격 색깔 칠하자. 합격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내준다 색깔 칠하세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의 절차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7일 이내 검사를 해야 돼요. 제대로 잘 졌는지 검사를 받고요. 검사에 합격됐을 때 교부한다. 합격을 못하면 계속 바꾸시키는 거예요. 3박자가 그대로 갑니다. 7일 검사 합격 교부. 근데 매번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 7일 이내에 교부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X입니다. 7일 이내에 교부하는 게 아니고요. 7일 안에 검사를 받고 합격돼서 교부입니다. 7일 검사 합격 교부가 동시에 들어가야죠. 이제 괄호 3번으로 갑니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으러가 아니면 건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오른쪽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대요. 박스에 2개 나오죠? 이 2가지는 무슨 경우입니까?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지 않고도 건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 교부 기간 이게 며칠이었죠 아까? 7일이었죠. 그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검사에 합격됐음에도 불구하고 7일 안에 교부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때는 받은 것처럼 간주하고 건물을 쓸 수가 있다는 거고요. 2번에 둘째 줄,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로 사용 승인을 했다는 거예요. 기준에 적합하면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써도 좋다 이렇게 해줬을 때 쓸 수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괄호 4번에 임시 사용 승인이죠. 임시 사용 승인은 완공되기 전이라도 잠깐 쓰게 준다 이겁니다. 이것도 누구한테 받는다? 누가 누구한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건축주는 사용 승인서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 임시 사용 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건축주가 허가권자를 상대로 한다. 2번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잖아요. 또 2년 또 나왔어요. 예외를 보면 대형 건물이나 안반 공사 등으로 공사 기간이 길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기간은 2년입니다. 3번 제목을 보자.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시 사용 승인은 잠깐 쓰는 거니까 조건을 걸고 해줄 수가 있어요. 식수동 조경 그랬으니까 나무 심는 거죠. 이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공사가 완료됐다. 한 겨울철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는 허가권자가 정한 시기니까 내년도 봄이라든지 그때까지 식수동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으로 승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부가 가능하죠. 자, 2년짜리 마저 정리합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이죠. 임시 사용 승인 기간도 2년 이내입니다. 이렇게 딱 5개를 체크해 두셔야 돼요. 이것만 외워주면 연수는 틀림이 없어요. 딱 5개가 2년이고 중요한 게 다 2년입니다. 책을 2장을 넘겨줍니다. 3장을 넘겨주죠. 3장. 385페이지 갑니다. 385로 보면 맨 위에 철거와 멸실 신고가 나올 거예요. 자, 1번은 철거 신고라고 나와 있고요. 2번은 멸실 신고가 나옵니다. 철거는 일부러 부시는 거 맞습니까? 네. 예정일 잡을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사전 신고입니다. 며칠 전이라고 나오죠? 3일 전. 철거 예정 3일 전에 신고한다. 예정일 잡을 수 있으니까 사전 신고예요. 근데 멸실은 자연적으로 무너지니까 예정일 잡을 수 없죠? 사후 신고입니다. 멸실로 30일에 신고한다. 철거와 멸실은 어떤 게 더 경황이 없겠어요? 그 멸실은 기간을 길게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는 3일, 하나는 30일. 10배 관계예요, 10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철거는 사전 신고 3일, 멸실은 사후 신고 30일. 이렇게만 딱
적용하는데 이건 개정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철거 신고는 7일 전이었고요. 멸치는 15일이 다 개정돼서 3일과 30일로 된 겁니다.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자, 두 장을 넘겨주십니다. 389페이지. 자, 이제 대지도 나오고 막 그럽니다. 여기서 이렇게 좀 가름을 하고 갈 게 있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대지가 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요, 항시 대지와 도로는 바늘과 실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출입 통행입니다. 대지에서 출입은 항시 도로 쪽이죠. 그래서 이 도로는 무슨 법상의 도로라고요? 무슨 법상의 도로예요? 건축법상의 도로죠. 도로는 여러 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도로법상 도로도 있고요. 사도법, 국토법 여러 법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바로 건축법상의 도로예요. 그럼 건축법상의 도로는 차도도 되고요. 차가 다녀도 되고 사람의 통행도 가능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 도로법상의 도로였다면 차도에 우선권을 두겠죠.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는 인도에 우선권을 둡니다. 차는 안 다녀도 돼요. 보행은 필수입니다. 왜 그럴까? 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출입 통행할 때 사람의 보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로는 너비가 얼마 이상? 4m 이상이 돼야 돼요. 자, 또 하나. 대지하고 도로는 출입 통행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쪼빗하면은 출입 통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대지가 이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 있어야 돼요. 2m 이상을 도로에 붙어야 돼요. 이걸 접도길이라고 해요. 접도하게 되면 대지가 도로에 접한다 이거죠. 최소한 2m 이상은 돼야 출입이 원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일단 대지 쪽을 하자. 대지는 뭐 하는 땅이죠? 건물을 짓는 땅을 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지는 구조적으로 안전해야죠. 건물을 지으니까 땅이 안전해야 되고요. 또 하나, 대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는 나무를 심어야 돼요. 조경.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고 도로 쪽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우선 대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389를 보면요. 대지 안전이 나오고요. 1번과 4번만 보자. 1번 저지대가 나오는데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으면 물에 침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지는 도로보다 높거나 같아도 상관없죠. 그죠? 다만 대지의 배수의 창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3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4번으로 갑니다. 옹벽이 나오죠. 자, 옹벽 하게 되면 토합을 지탱하는 벽이죠. 흙의 압력 토합입니다. 토합을 지탱하는 벽, 이것을 옹벽이라고 한다. 이 옹자는 옹호한다 할 때 옹자죠. 지탱한다는 얘기죠. 자, 경사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경사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 땅을 깎아야죠. 절토하죠. 딱 깎아요. 평탄지로 만들었어요. 여기다 건물을 질 겁니다. 흙의 압력을 토합이라고 하죠. 토합은 흙의 양에 비례하죠. 토량에 비례한다. 이쪽에 흙양이 많으니까 우에서 좌로 토합이 발생하죠. 이걸 그대로 놔두면 토사가 유실됩니다. 이걸 막으려고 석축이나 콘크리트 갖고 옹벽을 쌓는 거죠. 이게 바로 옹벽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뒤쪽 가면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옹벽을 설치할 때는 경사가 급해야 되겠죠. 급하거나 요 높이가 일정 높이 이상일 때 옹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교재 보시죠. 손괴라는 건 무너져 내림입니다.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하라.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은 옹벽의 조건이 딱 3개밖에 안 나오죠? 자, 1번에다가 설치 기준이라고 적자. 설치 기준. 경사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그 옹벽 높이가 1m 이상일 때 반드시 설치한다.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2번에다가 재료 기준이라고 적자. 재료 기준. 재료 기준이죠.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이라면 사람 키보다 커요. 엄청난 토합이 발생하니까 단단한 콘크리트로 하라. 몇 미터 이상일 때? 2m 이상. 이게 종전의 규정은 3m 이상일 때였어요. 2m로 기준이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죠. 2m 이상만 돼도 이제 콘크리트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 이외 구조 및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말자. 옹벽이 들쑥날쑥하면 지나다니다가 이마박 부닥친다. 그러니까 튀어나오지 말도록 하자는 얘기죠. 자, 재료 기준이 몇 메타 이상이라고요? 2m 이상. 설치 기준은요?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안전했으니까 대지 조경으로 가자.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죠? 자, 원칙 보자. 200제곱 이상 밑줄 딱 치고요. 둘째 줄 조울에다 밑줄. 대지 면적이 200제곱 이상이에요. 여기다 건축을 할 때는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왜 조경의 기준을 법으로 안 하고 조례로 할까요? 조례라는 건 지방에서 만드는 거죠. 나무라는 건 토양에 따라, 기후에 따라 제각기 다르니까 지자체 특성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마다 조경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대략적으로 10% 정도, 땅 면적의 10% 정도를 나무 심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편해요. 그러니까 100평의 땅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10평 정도는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번 예외가 나옵니다. 다음의 경우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개 나오죠. 그럼 건축주는 비싼 땅을 사가지고 나무 심기를 원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요 예외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요인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칠 번호 알려드립니다. 1번과 2번 동그라미. 거기다 나무 많다라고 적으세요. 나무 많다. 나무가 많으니까 심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무 많다. 그래서 1번에 녹지지역, 2번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녹색이 느껴지고 있죠? 네, 괄호 속에 지구 단위 계획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령 비도시적이랄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체계적 개발을 요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달라 이 뜻이에요. 이제 세모표 할 거 알려드릴게. 3번, 4번, 6번입니다. 3번, 4번, 6번에다가 세모표 치고요. 이것은 작은 공장이나 물류시설이에요. 작은 공장이나 물류시설. 대개 공장이나 물류시설은 공터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쌓아놓을 공터가 필요한데 그게 작다면 나무 심지 말고 공터로 쓰세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3번 보면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조그만한 공장이고요. 4번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공장. 작은 공장이고요. 6번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인 물류시설. 네, 괄호 쪽을 봐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주거나 상업지역은 작은 물류시설을 설치한다 할지라도 나무를 심으라는 얘기예요. 왜?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나무를 심으라 이런 얘기죠. 남는 번호가 뭡니까 이제? 5번, 7, 8, 9죠? 5, 7, 8, 9를 뭐 여러분들이 알기 좋은 표시를 해주세요. 5번, 7번, 8번, 9번입니다. 이것은 왜 안 심는다? 심어봐야 소용없다예요. 심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안 심는 겁니다. 심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5번을 보면 산업단지 안의 공장입니다. 산업단지에다 공장에다 나무 심으면 폐수로 나무는 죽고 말죠. 심어봐야 소용없다. 7번 대지에 염분이 있다. 해변가 같은데 그죠? 소금기 있으면 나무는 죽고 만다. 8번에 축사, 가축 우리들아 심을 필요 없죠. 9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년 있다가 부실 거니까 심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나오죠? 자, 그래서 원래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안 심어야 되는 게 세 가지. 나무 많다. 작은 공장이나 물류시설. 심어봐야 소용없다. 자, 이제 박스 밑에 괄호 3번 옥상 조경입니다. 요즘 건물을 질 때 말이죠. 옥상에 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옥상에 나무를 심으면 이 면적을 대지 조경에 산입해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 산입해 주지 않아요. 그러다 땡땡하고요. 일부 산입, 일부만 산입해 줍니다. 그래서 2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3분의 2라는 숫자도 보이고요. 50%가 보이잖아요. 3분의 2도 보이고 50%가 보인다. 언니야, 여기잖아, 여기. 3분의 2, 50%. 자, 무슨 얘기냐면 옥상에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럼 그 옥상 조경의 3분의 1을 대지 조경에 포함시켜준다. 포함하더라도 전체 대지 조경의 50%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따져줘봐야 반밖에 못 따져준다. 숫자는 외울 필요 없어요. 일부만 산입한다. 그러니까 옥상에 조경을 하면 대지에 조경을 덜 해도 되니까 대지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옥상에 나무를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 고개 드시고요. 지금 조경했죠?
조경. 어떨 때 조경을 설치한다? 200제곱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무를 심는다. 근데 안 심어도 되는 게 세 가지로 분석했다. 나무 많다. 작은 공장이나 물리시설 심어봐야 소용없다. 옥상에 적용하면 모두 산입해 주는 거죠. 일부를 산입해 준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03번에 공개공지에다 별표 하나 딱 세요. 자, 공개공지는 뜻을 좀 적을까요? 시민의 휴식공간입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되게 우리가 시내 같은 데 나가면 높은 빌딩이 있고요. 1층 바깥에 보면 벤치를 만들어서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죠. 이게 공개공지. 자, 그럼 공개공지는 여기가 지역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1층 바깥에다가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그럼 공개공지는 어느 지역에 설치할까? 자, 설치 대상. 지역도 살펴봐야 되고 건축물도 살펴보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이런 건물일 때 공개공지를 설치한다. 동시충족. 무슨 지역에 설치해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곳. 사람이 많은 곳에 쉼터가 필요하죠. 그럼 도시역이겠죠? 도시역의 주, 상, 공록 나눠진다. 어디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상업적이죠. 상업적에 설치하고요. 또 지역의 이름에 준자가 들어가면 상업기능이 있다. 기억나십니까? 준자가 있으면 상업기능이 있죠? 준공업을 잡았어요. 또 하나 있죠? 준주거를 잡았어요. 또 준주거 옆 동네는 일반 주거일까요? 전용 주거일까요? 일반 주거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상업지역, 그리고 준자 있어요. 준공업, 준주거. 옆 동네 일반 주거. 이런 지역에서 일단 커야 돼. 대형이면서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 돼. 다인용 건축물. 사람이 많은 지역이랄지라도 조그만 건물이랄지 또 대형이랄지라도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한다면 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형이라면 연면적 5,000제곱 이상. 5,000제곱 이상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좀 이따 책으로 확인합니다. 뭐 극장도 되고 백화점 이런 게 쭉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공개공지 면적은 어느 정도 설치한다? 대지 면적의 10% 정도. 땅 면적의 10%를 휴식공간 내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비싼 땅이에요? 싼 땅이에요? 지금? 비싼 땅이죠. 이런 비싼 땅에 10%를 내놨으니까 억울하죠? 그러니 기준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기준을 풀어줘야 돼요. 면적을 내놨으니까 면적은 풀어줄 수가 없어요. 높이 쪽을 풀어줍니다. 높이 쪽을 원한다. 그래서 높이 당되는 용적률이랄지 또는 높이 제한이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1.2배 완화한다. 1.2배 완화해 줍니다. 1.2배. 자, 만약에 말이죠. 이 지역에 공개공지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해당 용적률이 500%래요. 그럼 거기 1.2배니까 6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 다 정리했습니다. 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공개공지의 2번으로 갑니다. 설치 지역 보자. 책의 순서를 무시하고 우리 순서에 들어가자. 상업지역 잡았고 준공업을 잡았고요. 준주거 잡았죠? 옆 동네 어디라고요? 일반 주거까지 잡았다. 그런 순서를 잡으시고요. 고라 3번 확보 대상의 건축물. 일단 1번에 보면 다인용 건물이 나옵니다. 문화 및 집회, 극장 같은 거, 판매, 백화점 같은 거. 근데 괄호 속에 뭐는 제외라고요?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라고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농수산 시장이에요. 시흥시에 농수산 시장이 있나요?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 아시죠? 거기다 만약에 쉼터를 만들었다고 쳐봐요. 대형 화물차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회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회 실은 거. 못 들어가죠? 그래서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업무시설, 뭐 오피스텔 같은 거, 숙박, 호텔 같은 거, 종교, 교회, 운수는 터미널.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다 인용시설이니까 이 위주로 가고 뒤에 숫자는 알아두셔야 돼요. 5,000 이상의 대형이라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4번 공개공지 확보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정도입니다. 대지 면적의 10%. 밑에 줄 보면 조경 면적 나오죠? 또 셋째 줄 보면 문화재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 나오죠. 이것은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비싼 땅에 말이죠. 조경 따로 공개공지를 따로따로 설치하면 억울하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조경했으면 이걸 면적으로 따져주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대지 면적의 10% 정도를 설치하는데요. 조경을 했다든지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은 뭐냐면 땅을 팠더니 문화재가 나와요. 도자기가 나왔다면 출토해가지고 박물관에 갖다 놓으면 돼요. 땅을 팠더니 왕릉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파다가 박물관 갖다 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대를 공원을 만들어서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쉼터가 되니까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5번 공개공지 설치시설은 둘째 피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피로티가 어떻게 생긴 거죠? 그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땅바닥을 다 붙인 게 아니고 일부는 띄는 거예요.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기다 기둥을 박은 거죠. 이게 바로 피로티라고 하죠. 여기다 벤치 놓고 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로티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제 괄호 6번에 법 적용의 완화라고 나오네요. 완화에다 동그라미. 공개공지를 설치했으면 박스 1번 용적률은 1.2배. 높이 제한도 1.2배를 완화해준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거 다 끝난 거예요. 공개공지는 출제가 참 잘 됩니다. 설치 지역이랄지 기준 완화할지 이런 것들 잘 공부해 주셔야 합니다. 어려운 건 없잖아, 그죠? 자, 이제 대지를 맞췄으니까요. 오른쪽에 2절 도로로 갑니다. 도로를 가는데요. 도로의 정의가 좀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교재 331페이지 펴주세요. 331. 331. 맨 밑에 도로 나와 있죠? 그거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 쓰셨죠, 이제 2년짜리. 지우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요것은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이 건축법상 도로는 대단히 포괄적 개념, 넓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포괄적 개념이다. 어느 정도 넓냐면요. 다른 법입니다. 타법. 다른 법에 의해서 지정되고 고시가 된 것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라는 건 아직 개설되지 않은 앞으로 깔 예정이라는 거죠. 이것도 도로로 볼 수 있다.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럼 도로를 공부할 때는 원칙 5개를 만나게 돼요. 제가 쓰고 있는 5개는 원칙적인 도로 내용이죠. 자, 원칙적인 도로는요. 보행이 가능해야 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해야 되며 너비는 얼마 이상? 4m 이상 필요하다고 그랬죠? 너비는 4m 이상 필요하고요. 또 우리 동네 도로가 깔리게 되면 집값 올라가죠. 그죠? 그 도로는 주민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몰래 까는 거면 안 돼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고 도로를 깔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동의. 그리고 아까 접도 길이가 나왔었죠? 접도 길이는 얼마 이상? 2m 이상 필요하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접도 길이죠. 그죠? 2m 이상. 이게 원칙이에요. 이걸 따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요 4가지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은 설령 차량 통행이 안 돼도 설령 3m가 안 돼도 도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행만큼은 예외가 없네. 이건 필수입니다. 반드시 보행이 필수죠. 왜 그럴까? 대지가 붙어있고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부할 때 요 순서대로 만나게 되고요. 요 4가지가 어떤 예외가 있는지를 살피면 도로는 끝나는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칙부터 볼까요? 건축법상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형광펜으로 예정도로의 대책을 딱 찾았어요.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리고 줄칠 때가 3군데 있잖아요. 보행 밑줄, 자동차 통행 밑줄, 4m 이상 밑줄. 그중에 필수는 뭐라고요? 보행이다. 동그라미 딱 세요.
박스 1번 보면요. 국토법률, 도로법, 사도법에 의해서 고시가 된 도로도 건축법상 도로니 타법에 의해서 지정된 것도 우리 건축법상 도로다 이 뜻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이제 2번에 예외가 나옵니다. 자, 박스 1번.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해 도로 처지가 곤란하다. 차량 통행이 곤란하다. 급경사예요. 경사가 조급해갖고 차가 홀딱 뒤집힐 것 같아요. 이때 너비 3m 이상도 도로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예외를 잡습니다. 차량 통행이 안 돼도 너비가 3m니까 3m가 안 돼도 도로를 볼 수 있다. 두 가지 잡았잖아요. 그죠? 차량 통행이 안 되면 너비 3m 이상도 도로라고 했으니까 이 원칙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두 가지 잡았고요. 그러니까 급경사라면 차량 통행은 안 돼요. 사람은 올라갈 수 있나요? 기어서라도 올라가잖아요. 보행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막다른 도로가 나옵니다. 밑에 그림 좀 보세요. 막다른 도로 아시겠어요? 그림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막다른 도로에다가 예외적 도로라고 적으세요. 이건 건축법상 예외적 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대지입니다. 도로가 1번 도로, 2번 도로가 있어요. 1번 도로는 양방을 통하는 원칙적 도로입니다. 이건 한 끝이 막혔죠? 골목길 같은 거예요. 이게 막다른 도로. 그럼 막다른 도로는 도로가 길면 길수록 너비는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길이가 길수록 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화재가 났을 때 구조활동을 용이케 해야죠. 그래서 이 길이에 따른 너비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박스 보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면 너비는 2m 이상 필요하다. 길이가 10에서 35m 미만은 3m 이상 필요하다. 끝에 거 기억하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면 너비는 6m 이상이 필요하다. 보통 35라는 것은요, 소방 쪽에서 많이 나온 숫자라고 해요. 35m는요, 소방차의 호수 있잖아요. 하나의 호수를 35로 놓고 설계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길이가 35 이상이면 소방차 호수보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 대형 소방차가 여기 있어서는 끌 수가 없죠. 직접 들어가야 돼요. 직접 들어가고요. 다친 사람을 구조차로 빼내야죠. 차량 2대의 교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 이상 이렇게. 그렇죠? 이럴 때는 6 이상이 필요하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다시 뒤로 돌아오십시오. 교재를 다시 393 펴놓으시고요. 이제 칠판 지우지 마시고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